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은 정말 비밀스러운 제도입니다. 겉으로 보면 LTV 80%, 대출한도 6억에 실거주 의무 면제와 같은 특별한 요소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의미를 알면 다릅니다. 제대로 활용하면 현금 3억 미만으로 오늘 소개드릴 10억 이하 단지들을 쉽게 매수할 수 있거든요. 부동산 양극화 공포에 모은 현금이 없어 걱정이 많으셨다고요? 서울 마용성 입성은 꿈도 꾸기 어려우셨다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3억 미만 현금으로 엄두도 못 내던 단지들 가지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물론 12억 이하 저평가 아파트 단지들도 당연히 소개시켜 드릴게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강남구 아파트 매수하는데 5에서 6억이면 충분하다고요. 이촌동 아파트를 3억에 매수했던 사람도 있고 2억 중반에 동마포에 입성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단지들은 거기보다 살짝 급지가 낮은 상황인데도 훨씬 갭이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5.5억, 6.8억, 6.1억. 제가 말한 현금 3억으로는 택도 없어 보이죠? 그러면 제가 거짓말 한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늘은 이 3개의 단지들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3억 미만 현금으로 이곳들을 매수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매수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아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생애 최초라는 기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제대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소개드릴 단지는 힐스테이트 신촌입니다. 이곳이 저평가된 이유는 지하철역과의 거리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네이버 지도를 확인해보면 이대역에는 18분, 아현역엔 20분 걸린다고 나오죠. 사실 역세권이라고 절대 할 수 없을 만큼 먼 거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힐스테이트 신촌에서 각 역으로 이어지는 곳은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동하기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선호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제가 가봤을 때 사실 저 정도 시간이 걸리진 않았어요. 10분이 조금 더 걸리는 정도라고 전 느껴졌고, 호객노노 같은 기존 주민들이 써두신 글을 보면 10분도 안 걸린다는 글들도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니까 좋게 말한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지금 나와 있는 20분에 가까운 소요시간은 실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뿐만 아니라 과선교가 공사되고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신촌에서 푸르주로 이어지는 곳이 지금은 막혀 있고요. 이 막힌 곳에 이제 과선교가 지어지게 되면 훨씬 더 이동 시간이 짧아지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났을 때 지금만큼 불편하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부가연의 이 정도 신축 아파트를 지금 가격에 매수하는 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상황을 봐도 직주 근접 차원에서 아주 훌륭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화문이랑 여의도역 접근성이 매우 훌륭하죠. 이 단지는 23년 6월 7일에 사용 승인이 됐습니다만 실제 입주는 20년 8월에 된 단지입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오래됐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당연히 신축이라고 보면 되겠죠. 1200세대 정도 되는데 기타 임대가 많은 건 아쉬운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크게 흠잡을 부분이 없습니다. 초등학교는 북성초등학교에 배정이 되고요. 바로 초품화 형태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단지로 나와서 부가연 두산이라는 옆에 있는 단지로 들어간 다음에 그쪽 출구로 나가면 그래도 안정적으로 등교를 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 학구는 아쉽습니다. 이 지역이 아무래도 신혼부부가 잘 거주를 하다가 여기서 신혼 때 거주를 할 정도의 분들이라면 자산을 더 키워가지고 학군지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구는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역의 잠재적인 호재는 아무래도 옆에 있는 부가역 3구역, 2구역의 개발입니다. 안 좋은 얘기들이 계속 나오곤 있습니다만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7000세대 정도가 새로 생긴다고 생각을 하면 이 지역에 발전할 것은 보지 않아도 확실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필요금액 계산입니다. 현재 이 아파트가 20평 초반대를 11억 초반에 살 수가 있고요. KB 시세는 11억 정도 하네요. 전세가는 지금 기존 이력은 된 곳들은 5억 초반, 안 된 곳들은 6억대까지 가는데요. 현재 전세 매물은 없고 그러면은 보수적으로 잡아서 전세가를 6억 정도로 잡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할 건데 생애 최초 후순위 대출이라는 걸 받아가지고
원래 이제 전세에 있는 것보다 후순위로 대출을 더 받을 수가 있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2.7억 정도면은 11억이 넘는 이 단지를 매수할 수 있게 됩니다. 요것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한 번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12억 이하 저평가 단지 중 첫 번째 부가형 신축 아파트였던 힐스테이트 신촌은 필요 현금 2.7억이면 이 아파트를 일단 매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단지는 도원 삼성 레미안입니다. 여기가 저평가된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용산구에 있기 때문에 LTV를 50%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고 현금이 부족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바로 옆에 있는 마포 쪽에 갈 수밖에 없겠죠. 실거주하는 경우 LTV가 50%라는 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도화 현대 홈타운 2차랑 비교해 봤을 때 무조건 도원 삼성 레미안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가격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고요. 실거래 현황을 봐도 거래 자체도 상대적으로 적고 이 가격이 올라가는 폭이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의 간접적인 호재는 주변 지역의 개선입니다. 똑같습니다. 워낙 많은 정비 사업들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밑에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생길 거니까 이거는 무조건 좋아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용산에서 비교적 소외된 위치에 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분명히 더 좋은 동네로 발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직주 근접도 당연히 훌륭합니다. 용산이니까요. 광화문, 여의도, 상암 아주 가깝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단지는 1400세대 정도 되고요. 용적률이 조금 아쉽고 아마 실제로 나중에 뭔가 하게 된다면 리모델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특별히 나쁘거나 한 사항들은 없어 보입니다. 초등학교는 뒷동과 앞동이 따로 배정됩니다. 뒷동의 경우 원효 초등학교에 배정이 되고요. 여기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거리가 여전히 멀긴 하지만 후문으로 나가서 성당 쪽으로 가면 비교적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고 학부모들이 이 거리감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서 등교 지도를 잘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동은 금양초등학교에 배정이 되고요. 여기는 이제 길을 2번 건너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효창파크 푸르지오 뚫고 지나가면 좀 낫다고 하고요. 여기도 이제 또 부모님들이 잘 신경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중학교가 되게 다양한 곳에 배정이 돼요. 거리가 꽤 다 먼 편이고요. 여학생들은 성심여중에 가는 걸 희망해서 뒷동 쪽에 많이 거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동에 산다고 어디 배정되고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고요. 나머지 학교들은 좀 학업 성취도가 많이 낮은 편이라서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금액 계산입니다. 여기도 이제 12억 좀 안 되는 금액에 매매를 하게 되고 KB 시세는 꽤 낮게 되어 있네요. 11억으로 되어 있죠. 전세가도 역시 갱신 여부에 따라 차이가 좀 큰 편인데 매물이 2개 정도 나와 있고 최소 금액이 5.7억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5억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또 이제 생애 최초 후순위 대출 받는다고 계산을 해보면 딱 3억이면 이 아파트를 매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소개하는 12억 이하 저평가 단지 두 번째 용산구에 있는 도원 삼성 레미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장현대 3단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인지도가 낮아서 저평가된 느낌이에요. 여기는 정말 좋은 단지거든요. 왜냐면 여기는 광남학군, 양진학군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작은 규모의 학군지예요. 그래서 광나루역에서 이제 학원가로 가는 길을 중심으로 왼쪽에 있는 단지들은 양진학군이고 우측은 광남학군인데 광남 쪽을 조금 더 사람들 선호하고 있습니다. 제가 왼쪽에 동그라미 친 것처럼 학원수 101개, 여기도 이제 강소학군이라고 해서 규모가 엄청 크진 않지만 학원가가 잘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요 단지들 또 보면은 한강에 인접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잘 알려지지 않아서 저평가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주차가 좀 어렵긴 합니다. 초등학교는 당연히 광남학군이니까 광남초등학교에 가는데 2분이면 도달할 수 있습니다. 길 하나 건너야 되는 점은 아쉽긴 하네요. 그리고 한강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한강뷰가 보이는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0평대랑 20평대 다 있고요. 310동, 309동은 영구적으로 한강뷰를 볼 수 있다고 하고,
307동, 308동, 306동 요쪽은 지금은 보이는데 나중에 이제 바로 앞에 있는 5단지가 뭐 좀 규모를 키워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한다고 치면 아마 가릴 수가 있어가지고 영구적이라고 보고 있진 않습니다. 오늘 다룬 20평대는 309동, 306동에서 한강뷰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우측 보면 진짜 좀 잘 나오지 않았나요? 그리고 또 여기가 마음에 드는 점이 차량으로 강남 이동이 너무 쉬워요. 뭐 제가 일부러 빨간 선을 표시해 놨는데 잠실로 넘어가기도 좋고 뭐 삼성동으로 가기도 좋고 뭐 아무튼 차로 이동했을 때의 강남 접근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뭐 그거 대비 직주 근접이 대중교통으로 이동했을 때 좀 아쉬워 보이는 느낌은 있습니다만 뭐 아무래도 위치가 좋다고 그래도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단지뿐만이 아니라 이 동네 주차가 정말 어려워서 주차 문제가 많은 편이고 실제로 막 단순히 그냥 이중 주차를 하는 수준이 아니라 차를 빼려면은 차를 긁을 수밖에 없는 이 정도 난이도의 주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더 아쉬운 점은 20평대를 매수할 경우에 방이 2개입니다. 그리고 구조도 좀 특이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학군지면 3명 이상의 가족이 지내야 되는데 좀 아쉽다고 느껴질 만한 부분입니다. 필요금액 계산입니다. 11억 초반이면 매수를 할 수 있고요. KB 시세는 약간 더 높은 11.35억으로 계산이 되고요. 전세가는 5.1억부터 매물이 있는데 보수적으로 5억 잡았을 때 2억 극초반으로 이 집을 매수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계속 이 아파트들 다루면서 후순위 대출, 생애 최초 후순위 주택담보대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체 어떤 개념인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기본적으로 대출을 최대한으로 받는 걸 염두했을 때 실거주를 기준으로 하면 LTV 80%,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의 80%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상한 절대 금액이 6억으로 잡혀 있어가지고 한계가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12억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치면 뭐 6억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고 6억 현금이 또 필요해지는 거죠. 뭐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그러면 이번엔 내가 실거주 안 하고 갭 투자를 해볼까 라고 했는데 그래도 뭐 앞에 계산한 것처럼 뭐 거진 6억이 필요합니다. 몇천만원 차이가 나지 않아요. 필요 금액이. 이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대출도 어렵고 갭으로 사기도 어려워. 근데 뭐 얼죽신이래. 뭐 핵심지만 먼저 간대. 아파트 양극화래. 그래서 이걸 고민하던 사람들이 찾은 방법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생애 최초 후순위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이 경우에는 LTV 80%가 전세금 플러스 대출 가능 금액으로 환산이 되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6억이라는 그 상한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2억짜리 아파트라고 했을 때 전에는 6억만 대출이 됐었다고 하면 이제 여기서는 9.6억이 이제 전세금 플러스 대출 가능 금액으로 되니까 뭐 6억만 대출됐을 때는 6억이 필요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뭐 3억이 안 되는 금액이 필요한 상황이 되는 거죠. 되게 어떻게 보면 위험한 개념인 건 맞아요. 하지만 그래도 이걸 하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생애 최초의 경우에 1금융권 은행에서 이 대출을 할 수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뭐 여러 은행에서 된다고 알고 있지만 뭐 기업은행 같은 쪽이 조금 더 잘 해주는 걸로 알고 있긴 합니다. 이거 뭐 제가 최근 현황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그래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후순위란 개념이 무엇의 후순위냐면 전세 들어온 세입자분보다 돈을 나중에 받는 개념이라서 후순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아마 전세를 낀 집에 대출 더 받는다고 하면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신용대출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담보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신용으로 대출을 받는 요 개념을 생각하실 텐데 요거는 그게 아니라 정말 이 담보대출인 거는 맞는데 이 세입자의 돈보다 이 돈의 이제 순위가 낮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거꾸로 말하면은 이미 전세를 들어오신 분이 있어야 요걸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뭐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전세가 끝나고 세입자가 바뀌면 이거 유지 안 되는 거 아니냐, 어떡할 거냐, 뭐 2년짜리로 집을 사냐 이러실 수 있는데
다른 방법들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대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어떻다 뭐 저쩌다를 직접 여기서 말씀드린 건 참 애매합니다만 충분히 활용 가능한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좀 더 보면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풀렸을 때 지금 잠실의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요거랑 연관이 된다고 보실 수 있어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요. 요게 풀리면서 실거주를 안 해도 되니까 잠실에 들어오고 싶은 니즈가 생겼는데 실거주 하려고 해도 대출 금액뿐만 아니라 현금이 엄청 많이 필요하고 또 전세 갭으로 하기에도 갭이 크기 때문에 이 방법을 통해서 많이 매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이번 3번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현금으로 살 수 없는 곳을 사는 아주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이거 되게 위험한 거잖아요. 위험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대출 금액의 총액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후순위라고 하니 문제가 생겼을 때 이론은 날아가서 내가 상환을 이 아파트로 할 수 없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근데 그거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추천하는 거냐? 추천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런 개념인 거죠. 주식을 할 때 내가 적은 돈을 가지고 있을 때 많은 수익을 내려면 가끔씩 상황에 따라서 레버리지 ETF를 쓰잖아요. 2배, 3배 하는 그 뭐 TQQQ 이런 거요. 근데 그 위험하냐 안 위험하냐? 엄청 위험하죠. 하지만 때에 맞게 쓰고 용도에 맞게 쓰면 유의미하게 작동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위험한 방법이지만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소개를 드린 겁니다. 절대 추천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생각하게 된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이나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댓글을 보면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은 갈아타기예요. 상급지 갈아타기. 근데 이 상급지 갈아타기가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보다 더 상급지 아파트는 가격이 빨리 오르고 더 많이 올라요. 그러니까 갈아타기를 하려면 현금이 더 필요하게 되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오르는 속도도 더 좋은 아파트가 빠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르기 시작하는 속도요. 하락장에서 복귀된 속도, 시작된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내 아파트는 아직 반등이 덜한 상태일 거고, 근데 내 아파트 먼저 팔아야 살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파트 가치도 다 못 받고 팔아야지만 갈아타기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현금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내려서 집이라는 건 주거도 중요하지만 투자 성과도 중요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투자 성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좋은 데 갈아타기를 해야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주거와 투자를 분리하게 되고 주거와 투자를 분리했을 때 이 옵션을 쓰게 되면서 어쨌거나 성공적인 급지 입지 갈아타기가 가능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방법을 위험한 방법이지만 제가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걱정되지만 한 번 더 소개를 드리게 됐습니다. 사실 갈아타기라는 것의 진리가 왕도가 없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금이 더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까지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어야 현실적인 문제로 이걸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복잡하지만 중요한 내용들 함께 공부하셨는데요.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모르던 걸 알게는 됐는데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한다. 더 알고 싶은 게 많아지고 계속 어려운 것들이 늘어난다. 내 집 마련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직장인들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본업으로 이미 힘들고 어려운데 언제 또 공부를 하고 리서치를 해서 내 집 마련 하나? 이런 고민들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서 오랜 기간 운영했던 내 집 마련 질문센터를 다시 임시 오픈하게 됐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분들도 많고 내 집 마련 어떻게 보면 지금 상승전의 마지막 차를 타면 참 좋을 것 같아서요. 다시 이렇게 준비해봤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구글 폼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가 궁금한 사항들을 답변해주시면은 제가 다시 확인해보고 입력하신 이메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내 집 마련을 응원하겠습니다. 소심해도 대범하게 항상 화이팅 하십시오. 지금까지 소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